안녕하십니까. 샤와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시트러산 회로를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봤는데 404페이지 마지막 일부분만 요약을 해서 보고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효소에 어떤 결핍이 있다면 더 심각한 질환으로 가는 예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질병의 원인으로 인한 시트러산 회로 기능 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언급했듯이 시트러산 회로의 흔한 특징과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서 그것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그 어떤 효소의 결핍이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우린 이제 사람에게서 특정 시트러산 회로의 효소가 결핍되면 다소 희귀한 신경성 질환 및 종양과 연관되어 있는 예를 지금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퓨마레이즈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이게 우리 스텝 7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스텝 1, 2부터 쭉 봤죠. 7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퓨마레이즈의 유전자 돌연변이는 자궁 또는 신장세포 암과 같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알파케토글루타르산 탈수소 효소, 그 다음에 숙신산 탈수소 효소, 퓨마레이즈와 같은 결핍은 신경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의 근본적인 기전을 아직까지는 전부 이해를 못합니다. 종양 형성을 일으키는 유기산의 축적과 비정상적인 세포 정책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시트러산 회로의 특정 대사물의 축적이 종양 혈관 신생, 혈관이 이제 잘 자란다는 거죠. 혈관 형성이 잘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발생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비정상적인 혈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조직의 형성을 위한 영양분의 공급, 산소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중량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전사인자.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은 세포질입니다. 그렇죠? 전사인자는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게 해관으로 들어가서 어떤 특별한 종류의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 우리가 전사 활성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전사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산소증 유도인자 HI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HIF는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이죠. 하이폭시아에 의해서 하이폭식한 조건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팩터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1번 타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하나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A 보게 되면 와일드 타입의 FH라고 되어 있습니다. FH는 퓨말레이즈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퓨말레이트 하이드레테이즈라고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퓨말레이즈입니다. 퓨말레이즈. 이 퓨말레이즈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DNA 리페어가 정상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DNA 데미지가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DNA가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DNA가 아주 효과적으로 리페어 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그 퓨말레이즈가 돌연변이가 되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말레이트에서 퓨말레이트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생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퓨말레이즈가 결핍이 되게 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퓨말레이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축적된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말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것들이 방금 언급한 하이폭시아에 의해서 유도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HIF와 같은 전사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자, 이거 그 그림에서 오른쪽 하부 책에 보니까 엔지오제네시스, 글루코스 업테이크, 그 다음에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힙업 같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혈관 신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종양과 같은 변이된 암세포가 되기 전 단계죠. 그 세포들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그리고 글루코스의 업테이크가 아주 빨리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양분 공급이 잘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서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보니까 신경질환의 하나로서 레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이 증후군, 이 오스트리아 의사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간의 지방 변성과 뇌의 급성 부종이 특징으로 나타내는 신경계통의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고 심하게 지속적인 구토와 간 효소의 상승, 이 말은 간이 손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효소들이 간 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와 버려요. 그럼 우리 혈액에서 이런 간 수치가 높아지겠죠. 이거는 간 기능 손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암모니아 혈증, 의식 저하, 경련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환자의 대부분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경우에, 그래서 특히 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시트르산 회로의 기능 부전과 연관이 있는 대표적인 이런 질환인데, 거기 보면은 이 레이 증후군을 발병하는 과정, 간이 이제 뇌병증으로까지 혹은 뇌부종까지 연결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8로 갑니다. 보급 대사 순서라는 말이 있네요. 회로 중간체 대체의 필요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시트르산 회로에 대한 논의는 이화작용과 에너지 생성에 관한 부분만을 우리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로는 또한 생합성 중간체의 중요한 원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양방향성 경로 또는 이화와 동화 과정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경로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오른쪽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시트르산 회로 구성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동화작용을 우리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로는 회로에서 탄소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숙신일 코에는 어디 있죠? 아랫부분이 있죠. 핵과 다른 포르피린을 함유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합성하는 데 사용합니다. 옥살로아세트산과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각각 또 아미노산인 아스파트산과 글루탐산의 알파케토체 유사체입니다. 유사체. 그 다음 이들과 다른 아미노산을 또 합성하는 데 사용이 돼요. 여기 단순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소금을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숙신의 코에 같은 경우는 햄이나 엽록소에 필요한 어떤 성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아미노기가 전이됨으로 해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이 글루탐산은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이 되고, 핵산 중에서 퓨린기를 만들어내는 데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 돌아왔어요. 몇몇의 조직에서 시트르산은 마이토콘드리아로부터 지방산 생합성을 위한 아시드코에이 생성 시 절단되는 장소인 세포질로 절단이 되어서 여기에서도 다양한 생화학적 동화작용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요. 이들 및 다른 반응이 탄소를 내보냄으로써, 결국 나가는 건 탄소체잖아요. 그죠? 탄소를 내보냄으로써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체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돌아가는 데 필요한 탄소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의 작동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체의 축척을 보충하는 다른 과정이 없으면은 이 과정이 원만하게 또 진행이 또 안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보급, 대사, 경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채운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세포에서 회로 밖으로 탄소의 흐름은 이러한 보급, 대사 반응에 의해서 또 서로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 중간체인 마이토콘드리아 농도가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들이 이렇게 보급 효과에 의해서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좀 전에 우리가 석신의 코에 하는 역할, 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시트르산은 보니까 또 지방산이나 스테롤 만드는 데 관여하네요. 그에 비해서 옥살로아시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아스팔트산으로 전이가 되어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종류 퓨린뿐만 아니라 피리미딘을 만들어내는 기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간 대사체가 다른 물질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유도체 혹은 기질로서 빠져나가지만 빠져나간 만큼 어떻게 된다? 다시 또 보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41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410페이지 요약을 한번 보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트르산 회로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산화를 위한 중심 경로입니다. 이 주기적인 경로의 주요 진입물질은 해당 작용에서 생성된 피루부산으로부터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시틸코에로 산화가 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 이러한 세 효소계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 여기 또 5개의 조효소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것에 나와 있죠. 이런 시트르산 회로의 1회당 아시틸코에의 아시틸기로부터 2개의 탄소의 진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로서 또 2개의 탄소가 또 소실이 됨을 우리가 또 배웠어요. 그 다음 아시틸코에는 시트르산을 합성하기 위해서 옥살로아세트산과 응집을 했었죠. 1회 주기 후에 이 과정이 새롭게 또 우리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다시 생성이 돼야 되겠죠. 또 주기 중에 환원된 전자 운반체들, 특히 이제 NADH가 생성이 되었었어요. 이들의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산화는 ATP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것이고, 이것은 좀 이따가 14장에서 또 다시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 시트르산 회로의 조절은 회로 안으로 진입하는 원료 수준, 그 다음에 회로의 핵심적인 비가역적 반응의 조절 수준, 각각의 단계를 써놨는데 한번 더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포유류에서 피브로산 탈수소에서 복합체의 활동은 특정 단백질 카이네이즈와 포스파타제,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좀 복잡하게 배운 내용은 그걸 지금 의미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촉진되는 이완소 단위 인산화, 탈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조절되었고, 이 부분 꼭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노급대사 반응은 생합성 경로에서 소모된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체를 보충한다. 자, 여기서 소모됐다는 것은 다른 어떤 생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질이나 유사체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을 했었어요. 13장 시트르산 회로 굉장히 복잡한 회로였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13장을 마치고 1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은 제목이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 산소대사 이겁니다. 몇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산소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자를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NADH나 FADH에서 품고 있는 고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로 바뀌는, 물리적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인 ATP로 바뀌는 과정을 여기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서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17페이지 공장 옮기기 전에, 자, 평균적으로 성인은 초당 10의 22성계의 분자에 해당하는 속도로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초당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하루에 만들어내는 ATP가 얼마인지 계산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 양이 보통 성인의 체중과 비슷한 양의 ATP를 매일매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만들어낸 만큼 또 사용을 하겠죠. 이 같은 대량의 에너지는 어떻게 영양분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것일까?
일단 우리는 이제 12, 13장에서 해당 작용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생성되는 ATP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나 호기 조건에서 6단계의 기질 단계 인산화, 즉 해당 작용에서 한 단계, 그 다음에 피르부산 탈수소 반응에서 한 단계, 시트르산 회로에서 4단계의 반응을 통해서 글루코스 1몰당 NAD 10몰의 NADH로 그 다음에 2몰의 FADH2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어요. 세포호흡에서 환원된 전자운반체의 재산화는 ATP 합성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이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대사 중에 기질산화의 세 번째 단계를 구성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그림에서 우리가 1번 해당작용, 2번 시트르산을 배웠고 지금 배우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세포 호흡 부분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NADH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결국은 전자운반체, 환원된 전자운반체에 해당하고 일부는 FADH2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호흡사설이라고 하는 플라빈, 철, 황 중심, 코엔자임 Q, 시트르산의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면서 이것이 나중에 산화된 전자운반체인 NAD 플러스와 FAD로 전환되면서 거기 보니까 ATP가 만들어지고 또 산소가 물 한 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ATP는 인산기가 3개가 붙어 있고 각각의 인산기 사이에는 고에너지 포스파타제 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용 다시 이어갑니다. 진핵세포에서 NADH와 FADH2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붙어있는 전자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재산화가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이죠. 재산화되어서 NAD 플러스와 FAD로 나중에 전환이 됩니다. 전자는 전자전달계 또는 호흡사설, 우리 방금 교과서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3번에서는 호흡사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respiratory chai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일련의 전자운반체를 따라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호흡사설의 최종 단계는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방금 언급했었죠. NADH 1몰에서 생성된 단일 환원제는 ADP와 인산기로부터 ATP 2.5 정도라고 이야기했었죠. 합성을 촉진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화적 인산화. NADH나 FADH2가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가능이다. 왜? 이 자신들이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리보스에 인산기를 붙이는 과정이죠. ADP에다가 P를 붙이는 인산화 과정이라서 산화적 인산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페이지 418페이지 41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운데 테라그래프 그러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해당 작용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과 같은 직접적인 화학적 커플링 과정에서 몇몇 의문점이 있었다. 가장 큰 의문은 글루코스마다 생산되는 ATP 분자 수가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2개, 3개, 그래서 그것을 정수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자쌍은 호흡사슬을 거치면서 약 2.5 ATP를 생산하는데 이는 직접적인 화학적 커플링 기준에서 예측되는 정수의 수치는 아닙니다. 게다가 호흡에는 온전한 내부 미토콘드리아 막이 필요한데 만일 막이 손상된다면 전자가 호흡사슬을 거치며 ATP 생산 과정과는 분리가 되겠죠. 이때 전자는 여전히 이동하지만 ATP 생성은 중단이 되겠죠. 세포는 이미 오래전 이 모든 관찰들을 말끔하게 설명해주는 훌륭한 기전을 발전시켜 왔고 이것은 ATP의 단순 합성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요컨대 전자는 호흡사슬을 따라서 흐르게 되며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걸친 양성자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게 되겠고 그 농도 기울기는 결국은 ATP 합성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1부터 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해놓고 반응의 현장이다. 이런 좀 심오한 소재를 달아놨네요. 생물학적 산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산화의 원리, 그 다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세포생물학적 원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테라고 대표 세포대사는 진핵세포의 모든 구역에 환원성 화물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해당 작용은 진핵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피루보산 산화라든지 그 다음 지방산 베타산화 좀 이따 배울 것이고요. 아미노산 산화, 시트르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 있는 매트릭스에서 발생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구조는 개별 세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다른다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의존성에 지배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척추세포는 대개 수백에서 수천 개의 마이토콘드리아를 지니지만 그 수는 1에서 10만 개까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내 호흡 사슬 과정이 일어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외막과 내막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안쪽에 보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이 있고, 또 이렇게 움츠렸던 이 부분 우리가 크레스테라고 이런 분들이 배우고 있죠. 자, 여기 보면 크레스테와 막강 공간 이런 데서 과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이런 작은 소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내부 막을 한번 볼까요? 내부 막이 바로 전자 전달, 산화적 인산화, 수소 전달 효소 전달 체계, 지방산 전달, 이것들이 내부에 있는 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 시트르산 회로, 글루탐산 탈수소 효소, 지방산 산화. 시트르산 회로는 지난번에 제가 대사에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지방산 산화, 요소 회로, 그 다음에 복제, 전사 번역,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분열 정치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가 복제돼야 되고, 미토콘드리아 자체의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또 번역되기 위해서는 전사활성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 외막에서는 지방산의 연장이라든지 지방산의 불포화 반응이라든지 인지질 합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 모노아민 산화효소, 모노아민 산화효소 나중에 여러분들 우울증을 배우거나 산환제 그 화합물질 배울 때 굉장히 중요한 마오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그 효소의 역할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과서 419페이지 왼쪽에 세 번째 줄. 그래서 방금 살펴봤듯이 미토콘드리아는 크게 다음의 네 구역으로 나눕니다. 외막, 막강 공간, 내막, 내막에 둘러싸인 매트릭스. 내막이 접혀 생긴 크레스테는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뻗어있는 구조고, 호흡 단백질은 내막에 박혀 있으므로 크레스테의 밀도는 세포의 호흡 활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률이 높은 심근세포의 경우, 심근세포는 쉬지 않고 평생 동안 움직이죠. 미토콘드리아의 크레스테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효과적인 ATP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에 호흡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크레스테의 분포, 크레스테의 형성이 되어 있는 정도가 심근세포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면서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많은 생체 내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생화학 합성 경로에 관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산화가 발생하는 부위가 어디든 이 모든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환원 상태의 전자운반체인 NADH가 생성된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배운 것이 바로 이 NADH의 생성, 물론 FADH2도 포함합니다. 예컨대 시트르산 회로의 중간체인 이소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말산 모두 NAD 플러스를 연계 기질로 산화 과정을 거쳐서 NADH를 생성해내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이때 NADH 대부분은
내막에 단단히 박혀있는 호흡 사슬상의 효소에 의해서 재산화가 됩니다. 내막 자체는 70%의 단백질과 30%의 지질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리적으로 볼 때. 생물학적 막 중에서 가장 단백질이 풍부한 척에 해당하고 다른 세포의 경우와 비교해 봐서 예를 들어서 소의 심장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 내막 단백질의 절반가량은 전자전달계와 산화적 인산화에 관계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성이 많다는 거죠. 남은 단백질의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 내외로의 물질 전달에 또 관여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막에는 전혀 다른 단백질군이 존재하는데 이는 아미노산 산화, 지방산 사슬 연장, 인지질 생합성, 수산화 효소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